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으로 도착해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던 이언이 다시 허리케인 강도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를 위협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적어도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의 가솔린값 인상은 허리케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곧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 반발에도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가 러시아에 합병된다라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사기적인 시도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000명의 러시아인에 대해 추가 제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세지자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을 끝내고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남한을 가리키면서 북한이라고 말해서 어젯밤 미국에서는 코미디쇼 소재가 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을 막기 위해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혜택 범위를 줄였으나 여전히 탕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직책에 대한 봉급 범위를 공개하는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 가솔린값 인상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기밀 서류 케이스에 대해 특별 감찰관을 임명한 연방 판사가 감찰관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쿠바에서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강도 4로 와서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사망자도 있었고 700명 이상이 구조가 됐고 아마 재산 피해는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뭔가 대피를 하러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에 완전히 그 자동차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 모습은 플로리다주라기보다는 지금 그 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노스가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전체 그 해역에는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점점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것이고 사업체 그 스토어에는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고 어제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한 250만 명 정도가 학교를 못 갔고 지금 다시 플로리다주를 말씀드리자면은 200만 명 정도가 아직도 정전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플로리다주에 이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그쪽으로 이제 허리케인이 다시 허리케인으로 돼서 아직까지는 한 강도 1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 지역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캐롤라이나는 아직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정도입니다. 한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이게 이제 조지아주까지 연장이 돼서 현재는 조지아주에도 열대성 폭풍 경고가 내려져 있고 허리케인 주의보도 함께 그 발령이 됐습니다. 조지아주에 한 350년이 된 도시라는 배터리 에리아 이 지역에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다 그 대피를 하면서 셀피 그 사진을 찍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아직은 북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강했었고 여진 정도의 지진으로 치면은 그 정도의 여파는 버지니아주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뭐 많으면은 한 8인치의 비도 내렸다고 하고 플로리다주의 그 복구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뭐 피마를 방문을 해서 이 역사상 플로리다주의 역사상 가장 그 힘들고 또 피해가 많이 나오는 허리케인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허리케인이 반응하는가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점점 더 파괴적으로 되고 있다. 허리케인이 됐건 폭풍이 됐건 이런 내용은 지금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복구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난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정치인 지금 얘기하라면은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제 그 정치를 똑같은 정치인인데도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이 허리케인으로서 우리가 자연재해로도 받아들이지만 정치인의 속성도 알아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론 디센티스 현재의 플로리다 주지사가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9년 전에 연방 하원 의원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샌디라는 허리케인이 뉴욕을 막 강타하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플로리다주도 인구가 많으니까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많죠. 유일하게 플로리다주에서 샌디로 인한 피해자들을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지원하는 그 같은 법안에 유일하게 플로리다주에서 반대를 한 연방 하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2013년도 연방 의원이었을 때 그때는 왜 반대를 했냐면 샌디 허리케인도 무척 그 피해를 많이 냈었던 강력한 역사상 기록되는 그런 그 허리케인이었었죠. 무책임하다. 돈 쓰는 데 있어서. 이건 말하자면 개인이 크레딧 카드를 지금 당장 돈 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막 쓰는 그 크레딧 카드를 쓰는 나쁜 습성, 멘탈리티와 똑같다. 좀 피해자에게는 안 됐기는 했지만 지원금은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유일하게 플로리다주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요.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9년이 지나서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40여일 남았나요? 재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방 정부에서 이번 그 허리케인 이연의 그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한 지원을 많이 받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뭐 언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쇼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터커 칼슨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정치화된 시대에 산다. 미국에서. 그런데 플로리다주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뭐 이민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보수적인 그 낙태도 마찬가지고 그 기치를 들고 나왔다 해서 연방 정부는 민주당인데 진보적인 그 민주당인 대통령이 보수적인 주지사가 있는 주다 해서 어떠한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을 꺼려하면은 안 된다. 아무리 정치화된 시대에 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고맙다고도 얘기를 했고 생명을 지키려고 우리 지금 플로리다주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때는 정치라는 것은 다 옆에 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돕는 거잖아요. 돕는 것 중에서도 뭐 최선의 것은 똑같이 마음이랑 똑같다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는 도움, 경제적인 거잖아요. 연방 정부가 그렇게 도와야지 된다는 게 재선을 뭐 50일도 채 남지 않게 앞둔 플로리다 주지사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돼 하고 반대표를 던질 때와는 완전히 100% 반대적인 그 방향입니다. 그만큼 뭐 같은 정치인이지만 그 포지션도 다르고 또 뭐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때 이제 그 샌디 그 허리케인 보도를 해드릴 때는 티파리에 속한
또 티파리가 찍어줬었던 공화당 정치인들이 다른 주에서 어떠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가 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디센티스 연방 하원 의원도 그 입장이었고, 지금은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려면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도울 수 있는 한 연방 정부로서 최대한 다 돕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는 오늘 공통적인 탑 뉴스입니다. 케이블 뉴스는 뭐 거의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허리케인 이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제 방금은 아니고 뭐 한 몇십 분 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과 심지어는 중앙은행 총재에게까지 제재를 경제 제재죠.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 선거에 따라서 그 4군데 지역이 돈바스에서 2군데, 또 다른 2군데에서 그 지역이 우리 러시아에 병합된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경제 제재입니다. 경제 제재된 인물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총재도 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 멤버들이 많겠죠. 그 멤버들의 가족도 다 푸틴의 뭐 주변 사람들이고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합법이 아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존중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도 미국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제 부분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럴 수도 있어.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었었잖아. 구소련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한국 분들도 한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왜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이 러시아의 이번 투표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4군데 지역의 병합을 불법이라고 하는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의 15%가 러시아에 속한다. 물론 이제 10월 초에 러시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식 같은 것은 있어야지 됩니다. 15%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UN 헌장에 위배된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UN 멤버는 UN 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이잖아요. 5개국 가운데 한 군데가 러시아인데, UN 헌장에는 UN 멤버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해서 갔거나 다른 나라를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 독립해 있는 그 나라를 빼앗지 못한다. 이런 그 헌장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UN 헌장. 두 번째는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총구로 사람들을 위협을 하면서 러시아 합병을 원한다. 러시아로에. 이걸 이제 그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주민들은 떠났죠. 그곳을 떠나서 뭐 집도 다 버리고 난민이 될 것을 각오하고 떠났기 때문에 투표를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한 그 끈기와 그 민족성 같은 게 있어서 죽어도 나는 내 고향에서 죽을 거야 하면서 남아있었던 사람은 정말 누구 가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뭐 취조실로 가서 뭐 고문을 당한다던가, 투표장에도 이렇게 장총을 들고 러시아 군인들이 서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투표통은 또 투명하고 다 보이더군요. 그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찍어라 하는데 어떻게 안 찍겠는가. 그것도 거의 주민들이 나갔기 때문에 뭐 원래 전쟁 전에 있었던 주민들의 숫자로 보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최종적인 집계조차도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투표라는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기적인 투표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3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제 뭐 민간인들 또 많이 사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그 예비군 가운데서 예비군의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30만 명, 군대에 복무한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 가운데서 그 30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 징집하고 뭐 대우도 잘해주고 한다고 발표를 했죠. 며칠 전에 일주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 바치면서 저기저기 가난한 곳에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거 지금 지는 전쟁이다. 명분 없는 전쟁을 왜 하는가. 이건 특수작전이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나치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이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러시아 사람들도 약간씩 이 전쟁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다가 누구라도 가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다가 국경을 대고 있는 러시아와 핀란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러시아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 하고 시위는 아무리 체포를 해도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시위를 하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에 실수가 있었다고 미스테이크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미스테이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많은 의문이 있었다 하면서 앞으로 그 실수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수라는 게 분명히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징집을 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는 시골을 정말 만만하게 봤는지 그런 그 투예요. 시골 사람들이 외딴 마을에서 우리 지금 겨울이 되기 전에 밭갈이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농촌에서 땅이 굳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열심히 힘을 써서 일해야지 될 그때의 그 노동 인력이 그것도 군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도 소집돼서 그 나갔다. 그런 그것에 대한 아주 그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 같은 실수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남자는 징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자도 이 동원령에 동원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이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실수라는 거지 내가 실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나의 정책을 아랫사람들이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왔고 나는 그들에게 빨리 고치라고 지시했다. 이게 독재자의 말입니다. 일종의 인종이면 인종, 뭐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뭔가가 이 분위기 그런데 굉장히 잘 보는 거죠. 아, 이게 여기서 그 불만의 그 도수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큰일 나겠구나. 나에게 나쁘겠구나 하면서 금방 알아차리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이미 예상됐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징집한다라고만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뭐 30만 명 어떻게 하겠다 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을 때 그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못되면은 이건 책임을 다른 아랫사람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전부 그렇게 봤었는데 그 며칠 되지 않아서 푸틴의 이러한 그 본인 그 독재성과 여러 가지 또 권력을 갖기 위한 그 영민한 그 영악한 그 빠른 행보 같은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슈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싸움은 길고 험하고 long and winding road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떠한 그 행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는 딱 마련을 했지만 그대로 거의 시행이 되죠. 그런데 여차해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약간의 그 후퇴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되 원래 기본적으로 설정해 놨던 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진 않죠.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자금, 그 융자금을 탕감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연방 6개 주에 알칸소가 주도를 했고 보수적인 그 주지사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 이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왜 연방 정부가 돈을 주느냐, 뭐 이것과 이제 비슷한 뭐 그런 그 정서가 밑에는 그 깔려 있고 하는 건데 왜 고소를 했냐면은 6개 주를 말씀드리면 알칸소, 캔사스, 미주리, 아이오와, 캐롤라이나,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지금 그 허리케인이 가고 있는 네브라스카 주에서 연방 정부를 고소를 했는데 연방 정부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그 탕감을 해줄 권한이 없다. 그리고 주 정부에 해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소할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해를 입는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융자에 대해서 주 정부도 좀 융자 기관에 투자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고 뭐 이런 것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이렇게 6개 주에서 이 그 고소를 합동 고소를 한 것 이외에도 산발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인디아나 주에서도 먼저 했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인디아나 주에서는 이 탕감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인디아나 그 연방 판사는 인디아나주의 그 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연방 정부에서 탕감 범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해가면서 그 학자금 탕감을 가장 좀 넓게 많이 받게 하려면 뭔가를 조금 바꿔야지 된다는 건데 바꿨기 때문에 77만 명 정도는 혜택을 못 보게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4천만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게 돼 있잖아요. 4천만 명 가운데서 77만 명이면 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떻게 바꿨냐면 기본은 똑같습니다. $10,000 그리고 펠그랜트까지 혜택을 받고 있었던 그 융자 대출자는 $20,000 물론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돈 벌 때 $125,000 아래를 벌어야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케이스는 스스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제너럴한 것만 보도를 해드리니까는요. 근데 이 그 탕감 계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연방 정부가 보증은 하는데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융자금 있죠. 이것도 그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Federal 뭐 Family Education 융자라는 것, Federal Perkins Loan이라는 것, 그리고 Health Education Assistance Loan Program이라는 것, 이런 곳에서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연방 정부가 이게 보증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그 혜택이 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제 이걸 고쳤습니다. 9월 29일 저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어제였어요. 9월 29일까지 자동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긴다고 통합을 한다고 그 빌린 사람이 스스로 신청을 했었어야지 된답니다. 아마 그동안 웹사이트를 쭉 보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따라서 하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어제까지 연방정부가 보증은 하지만 뭐 한국말로 하자면 연방 가정교육 융자, 연방 퍼킨스 융자, 보건교육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9월 29일 어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그 통합 연방정부 융자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신청을 했었어야지만 된답니다. 그게 아마 법의 저촉을 전혀 받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77만 명은 이 4천만 명 혜택 받는 사람들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 같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또 무슨 뭐 교육부가 직접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도.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가운데서도 교육부가 뭐 직접 관할한 게 있으면 탕감이 된다 하기도 하는데 대출을 아주 오래전에 하셨을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 77만 명은 혜택받지 못하고 나머지 4천만 명 가운데 77만 명 빼면 얼마인가요? 4,133 아니라 3,923만 명은 여전히 혜택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해드릴까요? 먼저 자동차? 아니요. 캘리포니아 돈부터 말씀드리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업주가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모든 직책에 대해서 봉급이 대체적으로 얼만큼이다 하고 이제 그 기준 레인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원할 때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도 밝혀야지 된답니다. 100명 이상 되는 곳이라고 하면 직원이 그러면 인종별로 성별로 이 데이터를 쭉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계 당국이니까 노동부가 되겠죠. 이 노동국에 제출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럼 업주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주지사가 서명까지 전부 했습니다. 봉급의 투명성. 봉급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 임금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성별, 인종, 이 인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색인종이고 유색인종 가운데서도 이 봉급 차별이나 봉급 불평등에 있어서 제일 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유색인종 여성입니다. 전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오랜 동안 조직적으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보겠다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과 여성에게 아주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연방노동부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뭐 성과도 똑같고 한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남자가 $1를 받을 때 여자가 82센트를 받습니다. 그럼 18% 덜 받는 거잖아요. 유색인종은 그게 더해서 조금 더 덜 받게 된다 하는 거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센서스의 조사입니다. 흑인계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미국 그 백인이 그 YC $1를 받을 때 이거는 뭐 남자 여자 차이보다 더하네요. 76센트 그러면 24%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을 덜 받는다는 얘기고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그죠? 유색인종이 아닌 사람이 누구겠어요? $1를 받을 때 73센트 흑인보다 더 덜 받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흑인들이 민권운동, 인권운동을 더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이 땅에 히스패닉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히스패닉계 가운데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도 있어요.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거 멕시코에게 물어보면 어디 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선두적인 주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에서도 따라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에 이 봉급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된다 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선두가 아닙니다. 이미 워싱턴주 무척 진보적이죠. 메릴랜드 그리고 뉴욕주가 아니라 뉴욕시티, 시, 오하이오에서는 톨레도하고 신시내티 이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콜로라도주, 네바다주는 뭐 여성 인력이 무척 많잖아요.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숫자로 보면은 업종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커네디컷주, 로드아일랜드주가 이미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먼저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한꺼번에 묶어서 다른 이슈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캘리포니아주나 아니면 무슨 뭐 워싱턴이나 이런 서부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왜 다른 데는 다 가솔린 값이 싸다는데 캘리포니아주만 비싸, 우리만 비싸 하시면서 뭐 계속 이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냥 짧게 전해드리겠는데 허리케인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레곤주가 갤런당 캘리포니아주는 $6가 넘었고 워싱턴과 오레곤도 갤런당 레귤러가 $5가 넘거든요. 그러면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3대던데요. 지난주가 $3 73센트에서 이번 주에는 $3 63센트가 됐고 저쪽 동북부인 버지니아주도 갤런당 $3 3센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6가 넘었고 오리건주가 $5 30센트, 워싱턴주가 뭐 $5 17센트 정도 되는데 동부와 서부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항상 그렇죠. 정유소 문제인 겁니다.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의 정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주에서도 예정에 없었는데 좀 보수공사를 할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 워싱턴주의 경우는 그쪽에 그 파이프라인이 올림픽 파이프라인이라는 곳이 빠르면은 이번 주에 보수공사가 끝난답니다. 보수공사 할 때는 이걸 잠가 놓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거나 조금 많지는 않겠네요. 가을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모자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뭐 몇 주일 됐죠? 한 2주일 정도 됐나요? 값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곧 괜찮아질 수도 있다 하는 거고 물론 허리케인 때문에 멕시코만에서의 오일 생산도 중단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플로리다주는 뭐 오일 생산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멕시코만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지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태여 따지자면 한 5% 정도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이전에도 정유 문제.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거봐라 뭐 무슨 뭐 캘리포니아주 비난하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가솔린 세금이 아주 비싸잖아요. 친환경 정책을 하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또 게빈 뉴섬 주지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가솔린 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완전히 그 캘리포니아주는 오일 생산에 대해서 오일 생산이나 여러 가지 그 업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야박하게 굴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값이 올라가잖아 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정유시설의 보수공사, 계절적으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계절도 그렇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상하지 않은 그런 그 연장되는 것들도 워싱턴주에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이렇게 조금 이런 형태로 오르기는 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정치인들 그리고 이 이슈가 얼마나 커졌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싱턴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한국 분들이 지금 그렇게 아주 신경 쓰고 있고 미국을 미워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뭐 살 때 소비자가 살 때 세금 공제 혜택 조지아주에서 $7,500였는데 그거 이제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게 됐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갔을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그 짧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 얘기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이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철이죠. 선거철이고 이분은 초선 의원입니다. 라파엘 워녹 의원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었던 그곳에서 오랜 동안 담임 목사로 이제 섬겼던 그런 분이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재선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유명한 허셜 워커라는 사람이 딱 그 붙어서 현재로서는 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현 의원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5% 정도 앞서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법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현대와 기아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혜택 받도록 뭔가 시행하는 거를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을 해서 현대와 기아에 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선거 전에 지금 해야지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다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정치인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외국 기업이 그 정치인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라는 곳에 들어가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정치인이 어떻게라도 움직여라도 보는 그런 신용이라도 하는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마련을 하는 것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가 그곳에 이제 공장을 짓는 거 시작하는 거 한 2025년이라고 하고 55억 달러인가요? 그러면 8,100명을 고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상원 초선 의원이 이거 현대에 지금 당장 혜택 못 받게 있는 거 혜택 받게 해야지 돼 했고 공화당인 캠 브라이언 그 주지사도 며칠 전에 현대 공장인가요? 기아 공장인가요?를 가서 수요일이군요.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기아 공장에 가서 이 워싱턴 의원들을 막 비난하고 이거 수정해야지 된다고 아주 오랜만에 공화당인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민주당인 상원 의원이 현대와 기아의 전기자동차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고도 하고 가장 많은 돈은 뭐 7천억 달러 가운데서 한 3천억 달러 이상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쓰니까 기후변화법이라고도 부르고 거기에 이제 전기자동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적인 일을 해야지 되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세금 같은 것. 개인이나 회사에 혜택을 주는 건데 현재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현대, 기아, 뭐 제네시스 같은 것이 세금 공제 혜택을 7,500달러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미국이라든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북미에서 조립을 해야지만 받는다. 그럼 현대 기아는 조립을 다른 곳에서 하니까 미국 밖에서 하니까 아직까지는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재료도 말하자면 한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업이나 SUV나 벤에는 8만 달러 미만의 이런 혜택을 주고 다른 차량은 5만 5천 달러 미만짜리에 그리고 뭐 수입도 15만 달러 이상 벌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2026년까지 일단 이렇게 지금같이 할 수 있도록 현대와 기아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을 해야지 된다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를 몇 대 파느냐 이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지만 며칠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이건 단기간으로 그렇게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는 이 그 인플레이션 삭감법이 현대와 기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뭐 배터리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와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만을 하지라고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자세히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 멀세디스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세디스 벤츠는 이제 다 회사마다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르더라도 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멀세디스도 그곳에 이제 공장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 안 전해드렸죠. 지금 일요일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두 발은 또 수요일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해서 어제 두 발 해서 모두 5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떠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발사를 한 게 됐고
비무장지대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부통령이었을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그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때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비슷한 뭐 그런 것에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그 당시에 가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뭐 시사 코미디 쇼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데일리 쇼 지금 그 데일리 쇼의 호스트가 7년 동안 하다가 원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존 스튜어트 자리를 2015년도에 받았잖아요. 잘하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어제 그것도 빅뉴스였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인 저로서는 거기에 이제 이제 그 라니 챙이라고 말레이시아계인데요. 이 그 시사 그 코미디 쇼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가서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이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비난하고 하는 건데 한국과 미국의 그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선 잠시 들어보시고요. With the wrong Korea. So the United States share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which is an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North Korea. 노스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코미디 쇼에서 진행자 An alliance that is strong and enduring. 사람들이 웃죠. 와우, 노스와 사우스 구분 못해? North Korea is South Korea. So I guess all Asian countries look the same to you? 아시아는 다 똑같은 나라라고요? Vice President, what's next? You're gonna mix me up with Simu Liu, huh? 네, 나하고 시밀루를 그럼 다음에는 비유를 할 거예요 하면서 뭐 이 사람도 이제 그 이 쇼에 참여자니까 시밀루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에이시안이면 다 똑같이 할 거야? 나야 좋지. 그러다가 뭐 농담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그 앞에 다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카멜라 해리스가 한국에 가서 비무장지대에 가서 한국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스코리아라고 이제 그 잘못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써 있는 거 보고 읽었거든요. 읽었는데도 틀린 겁니다. 그만큼 연설문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카멜라 해리스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도 그것을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노스와 사우스를 그 중요한 테크니컬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그 비무장지대에 가서 연설을 할 때 그렇게 착각을 했어도 그냥 코미디의 소재일 뿐입니다. 시간이 20초 남아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감찰관이 임명이 됐고 감찰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목록을 내놔라 했더니 그 감찰관을 임명을 한 연방 판사가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